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비상근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곳이 소소한 소통인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도 처음부터 이걸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자주 모임을 진행하는데 자주 모임 안에서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일은 아마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정보를 전달할까라는 걸 찾았는데 이게 하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면 문장을 짧게 만들고 글자를 크게 쓰고 어려운 단어나 개념은 설명을 덧붙이고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굳이 조금 더 쉬운 한국말로 바꿔서 쉬운 문장으로 쉬운 단어 형태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설명을 붙여드리는 방식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는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는 여기서 내가 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어떤 이용을 하는 기관이에요 라고 뒤에 부록처럼 달아드리되 그 명칭은 그냥 그대로 쓰는 곳이 있고 여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 내가 다니는 곳, 자기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약간 트렌드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고유명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그분이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과 이해할 때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되 그거를 사전처럼 뒤에 부록을 만들어드리는 형태가 좋다고 하고 저도 축약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축약어는 그러니까 저희가 줄임말 같은 것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만들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꼭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만나는 이용자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건지가 명확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자꾸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만들면 단어 바꾸기에 너무 급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알려드려야 하는지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 사람한테 이걸 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꾸 하게 되면 단어 바꾸기만 하게 돼서 그 전달력이 떨어지게 돼서 먼저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하기 위해선 단어를 짧게 쓰시고 의미를 꼭 설명해 주시고 보기 편하게 레이아웃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보다는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글자 크기와 모양을 이제 그 해외에서는 처음에 만들 때는 세리치라고 이렇게 꼬부라지는 영어체를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한글로 가져와서 이걸 해석하신 분들은 명조체 같은 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글씨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교과서는 다 명조체이고 위에 그림, 아래 그림, 중간에 글씨 이런 경우가 교과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더니 논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면 자기가 평생 봤던 교과서가 명조체이고 위에 그림 밑에 글씨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격에 대한 것들은 당사자분이 보기 편하면 가장 좋은 거지 꼭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글씨 명조체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나 주간격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색이나 크기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해 주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편하게 접근성의 예시를 좀 드려보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왼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아마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사이트 하나 가입하실 때 요즘에 어떤 경우에는 인증서까지 아니면 뭔가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죠? 어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자기 인증을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처음 가입하실 때가 제일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많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해외에는 되게 많은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넣어도 내가 거기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내 정보를 내 주소나 내 개인 실상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정보만 찾고자 하고 저 사람과 관계만 맺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필수적인 기능만 갖춰도 내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내가 물건
물건을 구매하거나 전자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는 그냥 뭔가 회원가입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비밀번호 가입할 때 음성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우리도 쓸 수가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왜 문자를 비밀번호 같은 거 넣을 때 소리 변환해서 넣는 것들을 클릭하면 거기서 음성이 출력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림 문자들 같은 경우에 클릭하면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단어를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글자를 모르는데 저랑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미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세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한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서비스 제공할 때 약관 같은 경우도 복지관을 이렇게 이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문장이나 단어로 설명한 게 아니라 만화처럼 시리즈 형태로 순서도 형태로 이렇게 내면 그분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헷갈려서, 그래서 6개월마다 변경하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되는데 변경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걸로 바꿔놨다가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숫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였다면, 저희가 보통 비밀번호 확인할 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하면 대답하는 게 저희가 익숙하고 자기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내가 훨씬 더 기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 지적장애인분들 중에서 숫자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단어 표자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들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스웨덴이니까 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도 SNS 같은 걸 할 때 나랑 친구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랑 여기 회원 가입한 사람들만 하겠습니다. 이런 범주를 당사자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내가 공개되는 정보 수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그분들이 의사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또 확장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드렸고요. 발달장애인하고 의사소통 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이해와 경험에 맞는 단어를 짧게 반복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길게 너무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 긴 문장 안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보를 다 습득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대략 기억이 없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송신하시게 됐을 때 그 수신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명확한 단어와 짧은 문장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언어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단어나 모르는 단어들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저희도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알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지난번에 이제 이 포인터 같은 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와 마우스를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눈에 보기에는 마우스와 이 포인터가 그냥 기계인 거잖아요. 본인이 쓰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떤 거고 저건 어떤 거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면 우리가 이건 포인터고 이건 마우스구나라는 개념을 습득해 나가는 것처럼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걸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매개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림들을 보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과정 안에 수신과 송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네 아니요라는 대답형의 질문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 가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반영어 때문에 AB나 BA로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시각화된 자료나 기회를 드리는 것들이 좋고, 발달장애인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때는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발달장애인한테 상처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의사소통을 방해해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들었다고 반응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내가 그걸 알아들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그분은 뭔가 약속을 미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제가 문자로 주고받다 보니 그냥 시간만 연기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분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문자를 보냈으면 장소도 바뀌었을 거야 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신 거고, 저는 그걸 시간이 바뀌었다고 알아듣다 보니까 알아듣는 척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 비장애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30분 늦게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제 그래서 시간이 다 되셨는데 왜 안 오세요? 라고 전화 드렸더니 당연히 그 약속 장소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고,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알아듣는 척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들을 많이 쓰시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그치지 말거나 빠른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계속 응답을 빠르게 요구하다 보니, 비장애인들은 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 이 말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고받는 이 순환 구조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 정보를 자기가 해석하고 거기에서 다시 송출하는 과정들이 비장애인처럼 그렇게 빠르게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느리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했다가 대답을 수정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천천히 필요한데, 그게 선생님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급하게 재촉하면 잘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공하는 정보는 짧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고 맥락적 상황들을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 맥락적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이 관계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을 해드릴 텐데요. 아마 이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동그라미는 크기가 동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성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주제를 관계 맺기라고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과 저희는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그 사람에게 통제를 가하거나 요구하는 상황들로 관계를 맺고 확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이 요구하거나 통제를 누군가 하는 경우보다 본인이 수동적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나 공익이나 실무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거기서 잘 따라야 하기도 해요. 복지관에 와도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의 규칙과 여기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는 항상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희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순간은 내가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큰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나는 큰 동그라미 안에서 또 큰 이런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저희는 이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구조 속에서 사는데, 발달장애는 대부분 다 큰 동그라미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보다 사회적 위치성을 평등하게 관계 맺고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나눴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런 그 맥락을 저희가 이해해 드리려고 하고, 그걸 조금 더 실천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원래는 아마 이걸 말고 기회가 되면 비폭력 의사소통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폭력 의사소통이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이건 꼭 안 배우셔도 비폭력 의사소통이라는 책을 팔아요. 그 책을 보고 그냥 독학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요. 당사자분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비폭력 의사소통을 사용하면 본인의 삶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관찰을 일을 했을 때 그 팩트와 느낌을 구별하면서 의사소통을 나누지 잘 않게 돼요. 사실은 이건데 내 느낌과 해석, 나의 렌즈들이 항상 반영이 돼요. 내가 살아온 역사적 맥락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안에서 내 렌즈를 끼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 느낌과 결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거죠. 발달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도전적 행동을 하셨다. 그러면 도전적 행동을 했다라는 게 우선해야 되는데 저분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항상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그분과 의사소통을 나누게 되면 그분도 그걸 아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팩트보다는 느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관찰을 있는 그대로 이 느낌이 아니라 평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기 때문에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평가랑 구별해야 되고 생각과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좋고 싫고 나쁘고 뭔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 생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실은 내 느낌은 이게 되게 불편하고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그게 내 생각이 마치 아닌 것처럼 포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내 한 평가로 변질시키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걸 뭔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변화시켜가지고 내 느낌은 그게 아닌데 아닌 척하게 되는 의사소통을 많이 나누게 되고요. 이런 관찰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 전달해도 우리가 훨씬 더 의사소통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점에서 막히다 보니 요구나 필요나 부탁이 다른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했어요. 내 느낌이 아니라 생각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한테 의사소통을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게 지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냥 편하게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작점에서 사실을 보고 이게 내가 정말 솔직한 감정이 내 느낌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못 알아듣겠고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내 생각이라는 것들을 포장하게 되다 보니 그분들에게 보통 의사소통을 하게 됐을 때 절연하게 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나누게 되다 보니 그래서 실은 내 생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 느낌이 이랬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나는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탁이 아니라 그런 거죠. 저도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거죠. 뭐 오늘까지 꼭 작성해서 보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이게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저한테 한마디도 안 썼는데 갑자기 문자로 오늘까지 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되게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어떤 일이 중요한 거였으면 저한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거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기관과 협의해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뭔가 새롭게 갑자기 회의가 들어가서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부탁을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영숙님 오신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에피소드들인데요. 이 에피소드들은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거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물 한 잔에 사과 싸우지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걸그룹이 싫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 보이세요?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한 개만 해볼게요. 이럴 때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걸그룹이 싫어요. 걸그룹이요. 그렇죠. 나는 걸그룹이 싫어요 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자소모임 회원분들 중에서 저희가 관계적 의사소통 지원을 한다는 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분은 일상적인 언어 소통은 되게 좋으세요. 평상시에는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일본 가수를 좋아해서 일본 만화를 통해서 일본어를 스스로 독학도 하신 자폐성, 보기는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의사소통에 제한이 굉장히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편한 자극, 손에 다한증이 있어서 이 땀이 났을 때 그걸 참지 못해서 괴성을 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걸그룹이 싫거나 내가 싫어하는 특정 주제가 나오면 그때도 괴성을 지르는데, 그 괴성을 질렀을 때 누군가가 또 강하게 통제가 들어오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파해가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스매싱이거든요. 이거 정말 뒤에서 이렇게 머리나 등짝을 때리시는데 그 스매싱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성당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하실 정도로 기능은 굉장히 고기능이신데,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보호사업장에서도 정지를 당하셔서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사소통 지원체 일을 잘 알면 그분과 훨씬 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분은 본인이 굉장히 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예쁘냐면 TV에 나오는 걸그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게 했는지 백설공주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분이 아마 그런 동화에서 그림책에서 에피소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녀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마녀는 백설공주 싫어하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걸그룹이 싫은데 그 싫은 마음을 조절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의 성향상 어렸을 땐 그 마음이 요만큼인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걸그룹을 싫어하는 마음이 한 7년쯤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걸그룹 기억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이제 강도가 세져 버리게 된 거예요. 도전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피어나도록 뜯고 물고 하시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건드렸거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 빈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이분도 걸그룹을 싫어하는 마음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 확장이 돼서 지금 엄청나게 세지셨어요. 근데 이 영화 광고가 뭐라고 나섰냐면, 남자 주인공만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남자 주인공으로 성공한 영화다라고 해서 저는 이분하고 보러 가면 진짜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장면에서 그분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되게 화를 내시면서, 아무리 극장이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도요, 이분의 그 돌고래 소리 나는 배음은 극장을 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간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중간에 나올 때까지는 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나오게 됐을까 우리가.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기를 3번 봤는데 3번만에 찾았어요. 이 장면에서. 처음엔 이 장면에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나왔거든요. 돌고래 소리 지르셔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조금 더 세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세게 말하면 이제 그분은 또 걔 막 거기 안에서 더 큰일이 일어나면 나오는 게 이렇게 집에서 저랑 나왔는데, 이분이 나와갖고 계속 시스타가 싫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기를 한 3번째쯤 볼 때 이 고창석이라는 분이, 원래 이 영화의 장면은 뭐냐면 두 분 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잘 적응했다라는 걸 서로 경쟁하듯 말하는 장면인데, 이 남조선에 온 그 김수현도 나는 이렇게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고, 고창석 씨도 나는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는데, 고창석 씨가 자신이 잘 적응한 사례로 드는 것들이 뭐였냐면, 열쇠고리를 주면서 나 시스타 팬클럽 회장 됐잖아 라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멘트 하나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저도 바로 알아차렸으면, 제가 그 대사를 정확하게 들었으면, 아, 이분이 시스타 때문에 기분이 나빴겠구나 라고 해서 나와서 우리 다시 들어가서 시스타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잘 설득을 했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방식의 의사소통의 지원책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근데 김수현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끝까지 영화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화를 보다가 또 불편함이 생길지 모르니 다른 분들이 끝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저랑 밖에서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영화관이 꽉 차지 않았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손을 잡고 봤는데 김수현이 보고 싶은 거죠. 이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김수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다시 들어가 보면 김수현을 계속 볼 수 있지만 여기 밖에 있으면 김수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김수현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맥락적 의사소통 안에서 그분하고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영화가 다행히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이 걸그룹 얘기가 안 나와서 끝까지 마저 잘 보고 나왔는데 제가 이걸 다시 보기를 안 했으면 제가 왜 이분이 화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다시 여쭤봤어요. 그 고창석 씨가 시스타 팬클럽 회장돼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화가 난 거냐 그랬더니 다시 화를 내시면서 나는 시스타가 정말 싫다고요.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발달장애인하고 의사소통을 나눌 때는 막 물리적으로 어떤 보완된 의사소통 기구를 잘 사용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 그분의 선호도를 많이 알고 있고 그분과의 의사소통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느 날 그 회의할 때 뭔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역사회복지 이런 것들 얘기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의 관계가 조금 지속 가능한 형태만 되더라도 의사소통 구조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드린 얘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적어도 교체되지 않거나 좀 지속 가능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관계적 의사소통을 만들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가 이제 발달장애인분들과 의사소통 과정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체 의사결정이냐 지원 의사결정이냐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는 지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신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리고 저는 발달장애인에게 제일 좋은 최우선의 이익의 방향에 따르면 그게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 의사결정에서는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지원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역량을 그분에게 보존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법적인 것과 떠나서 저희는 1대1로 만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관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또 묻고 또 묻고 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발달장애인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허락받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하는 것들이 지원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또 이거는 그냥 대체 의사결정과 지원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발달장애인분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제일 평범하게 하기 위한 것들은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하고 각자의 삶의 맥락, 상황, 처지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요. 그분들하고 관계 맺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인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해요. 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맥락 안에 자기의 믿음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들로 오해하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구조를 가졌을 때 저희가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고요. 저는 그거는 장애 비장애를 넘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부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데 발달장애인들은 그 상대적 위치에서 항상 자기가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의사소통을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참가자로 머물지는 않다. 그냥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그분에게 정말 절실하게 꼭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이걸 참여하게 되면서 성장과 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활동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만 하더라도 전달 구조 안에서 충분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원하시면 좋겠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경우에서 뭔가 계획 단계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동원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PCP가 유행이야, 옹심이가 유행이야, 챌린지2가 유행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확보됐을까 했을 때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성과에 집착해서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성공적으로 맞춰야 해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제공하는 제공 인력과 이용자가 함께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는가, 과정적인 부분들에서 얼마나 이걸 우리가 재밌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했는가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치들을,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저는 아마 발달장애인하고 조금 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저희가 제공자와 이용자를 넘어서 뭔가 그걸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관계적인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